예, 안녕하세요. 이번 3학년 논술을 담당하게 된 조성이라고 합니다. 첫째 시간이라서 학생들 얼굴을 대면하면서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도 좀 약간 긴장도 되고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첫째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서로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오늘 첫째 시간이 오리엔테이션인데, 오리엔테이션의 그 의미를 먼저 알아볼 텐데, 그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5월이란 말, 오리엔테이션 말을 들어봤어요? 대체로 많이 써서 입학 이후에 또는 회사에 들어간 이후에 그 신입생들이 또는 신입사원들이 서먹하지 말라고 설명해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좀 더 깊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거를 통해서 5R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 논술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5R을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는 해돋음식 이런 식으로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해돋음식이 되는데, 고대에 들어가면 이제 막 막걸리 먹고 막 토할 때까지 막 먹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5월의 형태였죠. 그런데 이 5월이라는 거는 참 신기하게 이게 저기 그리스 신화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그리스 역사와도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일리아 평원 있죠? 여기 부분이 그리스예요. 그리고 여기 소아시아, 여기가 아시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원래 아시아였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 저기 일본이나 중국, 한국 이런 부분이 아시아가 아니라 이 작은, 그래서 지금 확장되어 있는 아시아라는 개념과 이 작은 아시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작은 숫자를 써서 소아시아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크레타섬, 이오니아 섬 여기 있는데 지중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5월이라는 개념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제가 사는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른쪽 부분을 이제 해가 뜬다라는 의미에서 오리엔트라고 했고, 이쪽은 해가 진다라고 해서 옥시덴트라고 했어요. 옥시덴트. 그래서 여기를 오리엔탈, 여기를 옥시덴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해 뜨는 곳, 해 지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이 부분, 해가 뜨는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근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기 창의의 발상 문제에서처럼 이 A 지역에서 만약에 B 지역으로 간다 해요.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배 타고 이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그 청동시대 때는 이렇게 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대양 항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죠. 대양 항해를 하려면 나침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별자리 지도, 그 다음에 삼각항법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서 이 바다를 이렇게 건넌다는 것 자체는 그냥 공포였어요. 왜냐면 바다에서 한번 밤이 됐을 때는 사지가 분간이 안 되잖아요. 컴컴하고 이 바다 색깔하고 그 다음에 하늘 색깔이 구별이 안 돼요. 이건 여담인데, 비행기 조종사들이 밤에 이렇게 훈련한 걸 제일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혹 있는 사고인데 비행기가 막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늘하고 바다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레이더 관측센터에서는 저 비행기가 왜 바다를 향해서 막 날아가지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종사는 그 바다를 이제 하늘을 생각하고 잘못 이제 추락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중해 바다는 굉장히 공포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포세이돈이라는 바다의 신이 분노와 경로를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죠. 그래서 이 청동기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배를 딱 띄워놓고 이제 해안가에서 땅이 보일 만큼만 배를 띄워요. 그래서 이게
땅이 보이는 곳을 따라서 이렇게 정이 쳤네요. 이해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안가를 따라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가다가 이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바다가 밤이니까. 그럼 내려서 잠자고, 내려서 밥 먹고, 내려서 똥 싸고, 이러다 보면은 뭐가 생기죠? 주거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청동시대 때 그리스는 어땠냐면 여기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지역이 그리스의 식민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나라 말하면 고조선 시대하고 좀 비슷한 건데 영토 가장 넓었던 시대라 해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시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민 도시가 이런 식으로 해안가의 근처에 많이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대양을 가로질러서 건널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침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별자리, 그다음에 별자리하고 알고 있는 지형물, 그다음에 배, 세 지점을 이으는 삼각항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대양 항해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1인 지리적 환경 자체가 그리스라는 역사, 초기 역사를 결정짓는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리적 결정론 또는 환경 경찰론이라는데, 지리가 결정을 해요. 뭘요? 그리스의 역사와 문화를 결정하였다 해서 지리 결정론, 환경 결정론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하자면 대양항해는 나침판, 그 다음에 삼각항법, 그 다음에 바다의 지도가 있어야 가능했죠. 이 중에서 두 가지가 송나라 때 3대 전력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때 이제 오리엔테이션 개념이 나오는데, 경로하는 바다죠. 한마디로 말하면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잔잔했던 바다가 폭풍을 쳐가지고 이제 휘몰아치면 이 사람들, 고대인들은 이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풍랑 속에서 이제 배가 막 침몰 직전을 가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방향을. 그때 이제 죽음밖에 없는 거죠. 바다는 포세이돈의 분노가 발생했다 생각하니까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 그 어둠을 뚫고 희망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태양이 어디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거죠. 동쪽. 그래서 그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저 방향이 동쪽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파생되어 있냐면 방향 설정이라는 의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해는 동쪽을 나타내는 실마리적 이정표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OR이라는 게 뭐냐면 과목 설명에 대학생활 설명이 정도 되고, 대학생활에 뭐 방향 설정을 해준다. 선후배들이, 교수님들이 이런 의미가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이제 방향 설정이라는 OR이 이제 중요하냐? 중요하죠. 그래서 그 OR이 왜 중요한지 잠깐 웃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중에 대학교 중에 서강대라는 대학교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카톨릭 재단에서 만든 학교인데 1960년대 초반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라든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 졸업한 학생들한테 이 학교가 우리나라 최초로 수세식 화장실을 만든 학교예요. 그러니까 1960년 초예요. 이 박근혜 대통령도 이 학교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세식이라는 문화를 접해보지 못했잖아요. 불을 내려가지고 대변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장치인데,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뭐냐면 이 수세식 변기를 쓰는 방법을 오리엔테이션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화장지 같은 경우도 이제 화장실에 이제 쌓아두었는데
이제 그 당시는 굉장히 물자가 귀하잖아요. 그다음에 화장지도 없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불안하니까 그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를 다 이렇게 훔쳐갔대요. 그거를 이제 쓰려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한 3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가니까 한국인 이제 그 행정 지원하시는 본부에서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지를 끊어보려 하니까 이 외국 선교사들이 발상 자체가 틀린 거죠. 전환 자체, 생각 자체가 웃으면 괜찮다고.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화장지를, 여분의 화장지를 이렇게 화장실 위에 올려놓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지를 한 거죠. 화장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언제든지 가도 화장지 있다라고. 그걸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이제 학생들의 이제 태도라든지 반응 자체가 달라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뭐예요? 이렇게 화장지를 가져가는 일이 없었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1960년대는 못 살았고, 그 다음에 그런 공산품이라든지 물건 자체가 없었다는데 서강대가 이런 것도 오리엔테이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대학생활 입학하고 난 다음에 뭐랄까요, 방향 설정, 그 다음에 무슨 과목을 이제 수강 신청했을 때 교수님이라든지 선생님이 이런 방향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를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5월을 듣지 않으면 적응하지 못해요. 또 서강대 입장에서 보면 범죄자는 되게 십상이죠, 학생들이. 그리고 엉뚱한 길을 개척하기 십상인데 시간을 허비할 수 있고, 그래서 5월은 답은 아니지만 방향을 찾기 위한 매우 유익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간이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오리엔테이션이 갖고 있는 방향 설정이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 연원이나 뿌리를 굳이 알아야 할까요?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개념, OI라는 개념이 언제 탄생해가지고 시간, 역사를 통해가지고 이 이력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단어가 갖는 의미의 진정한 뜻이 어떤 건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까요? 저는 감히 첫째 시간이지만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이러한 필요성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지 이제 좀 고상한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도 이제 목도 풀리고 이제 좀 자연스러워지네요. 자, 이제 혹시 여러분 소시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소시르? 소시르라는 사람이 쓴 일반 언어학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이 랑그하고 빠로라는 개념이 있는데, 빠로는 뭐냐면 이제 각 단어예요. 각 단어. 예를 들면 1, 2, 빠르다, 느리다, 키보드, 연필, 이런 특정 개체를 지칭하는 단어가 빠로래요. 그런데 이 빠로는 이 빠롤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전체 체계로서의 언어 안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빠롤 안에 랑그가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자면 이 커다란 기호 안에, 사인 안에 랑그하고 빠롤이 있는 거예요. 빠롤, 랑그, 그 다음에 사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언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에요. 좀 어렵고 엉뚱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적용해서 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빨간 표지는 빨간색일 뿐이죠. 그러니까 빨간 랑그는 빨간 빠로는 빨간 빠로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축구장 안에 들어가는 빨간 표지는 의미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퇴장하시오라는 의미로 바뀌어요. 의미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은 빨간색일 뿐인데, 빨간색일 뿐일 때는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을 운동장이라는 맥락, 테두리, 배경 랑그가 둘러싸게 되면 이 의미가 변성되게 되는 거죠.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200이라는 숫자는 200이라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200이 이제 심각하게 내가 타고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운전하고 있고 내가 이제 그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 자동차 속도계의 숫자로 생각을 해봐요. 뭘, 뭘 의미하게 될까요? 200은 200일 뿐인데 아버지 자동차 속도계 안에 얘 숫자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과속이죠, 과속. 또는 죽음, 사망 이런 걸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시라는 사람은 언어와 기호의 정확한 의미, 진짜 의미를 알려면 이 빠롤과 랑그의 관계 안에서 의미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자, 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1, 2, 3, F5가 있죠. 그러면 1은 1이고 2는 2고 3은 3이고 F는 F고 5는 5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F가 1, 2, 3, 5 사이에는 F라고 해봐요. 특히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보면 많은 엘리베이터를 보면 1, 2, 3, F5라고 이렇게 표돼 있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외국에는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외국 학생들이 오면 이걸 꼭 물어봐요. 왜 이걸 F가 있냐고. 그러면 이제 친절한 한국 학생들이 그러죠. 저게 원래 4층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 4라는 개념, 이 죽을 4를 연상한다고 해가지고 4층을 다 F로 표시하거나 404동이면 505동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가 F일 때는 그냥 단순히 F이지만 한국의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죽음을 연상케 하는 4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화권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F는 F가 아니라 이 책의 랑그 안에서는 F라는 바로는 4가 되는 거죠. F가 4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롤과 랑그의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건물일 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건물을 둘러싼 여러 조건 속에서는 건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 롯데에서 지은 이타워 있잖아요. 그건 건물은 이타워일 뿐이죠. 그러나 그게 다른 의미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 이거를 문학 작품에 적용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기 초파를 보면 이제 제목이라는 이제 이 유혹인데 미술작품인데 이 스님이 남자 스님 비구로 보이세요? 아니면 여자 스님인 비구니로 보여요? 이게 진짜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죠. 그죠? 왜냐면 모호하니까요. 표정 자체가.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맥락을 통해서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모호하죠. 상징적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문제를 만들었을 때는 제목이 유혹이잖아요. 그리고 이 촛불 심지가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 스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했는데 남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학생들이 뭐라 하냐면 이 비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을 등지고 이제 절에 들어왔는데 이제 화려한 세상의 여자들 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욕구나 욕망이나 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비구니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지 의미는 또는 이 스님의 남성이 여성이라는 의미 자체는 맥락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빠롤과 랑그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이제 문학 작품 한번 보면 요 한민복의 눈물은 왜 짠가라는 이 시가 있어요. 그죠? 여름이었는데 어머니가 그냥 시골에서 일만 하다가 이렇게 이마에 주름 사이에 깊게 파인 첨부예요, 첨부. 근데 어머니랑 같이 설렁탕집을 갔는데 엄마가 자꾸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국물 더 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가 입장에서는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창피한 거죠, 되게.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막 화를 막 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긴 시인데 이제 이 시를 이제 문제화를 해서 만들어 보면 이 시 등장하는 음식들은 이제 서름과 모의 상징이었다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배품이나 보살빈 사람, 헌신동으로 승화되는 가정을 보여줌으로써 인간과 음식 사이의 진한 관계를 성찰하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 설렁탕 자체는 이제 설렁탕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렁탕은 설렁탕이고 어머니의 이렇게 아저씨한테 이렇게 국물 더 달라고 막 얄미운 짓 하는 행동 자체는 이 글의 커다란 서사, 그다음 맥락, 흐름 안에서는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으로 의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설렁탕은 사랑의, 어머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거 한번 역사로 한번 이제 바꿔서 한번 이게 전화를 해보면 이게 무슨 문입니까 이게? 그렇죠. 이거 영음문이에요. 영음문. 서울의 북쪽에 무학재 쪽으로 가면 중국 사신이 올 때마다 이 우리나라 영의정이나 자의정이나 고위 이 관료들이 중국의 은혜를 맞이한다 해가지고 여기 서 있었어요. 이렇게 서 있어서 이렇게 중국 사신들 맞이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모화관이라 해가지고 중국 사신들이 머물렀던 숙소가 있었어요. 중화를 사모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 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밑에 있는 건물은 뭔가요? 독립문이죠. 독립문. 그죠? 별개 건물이에요. 그런데 다음 장을 보면 이상한 관계가 나와요. 문제를 볼까요?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A와 B, A는 독립문이고 B는 뭐 이게 두 기둥인데 건축물의 관계를 참고하고 B가 기둥 형태로 두 개가 남아있는 이유를 무엇인지 추론하세요라고 했잖아요.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형태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895년에 독립협회가 이 영음문이 있었던 자리, 영음문 윗부분을 헐어버리고 이 기둥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이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죠. 이 건축물에 의도가 있는 거죠. 독립문을 세운. 그래서 이 독립문 자체는 그냥 독립문이라는 문일 뿐이지만 이 두 가지 건축물의 관계, 맥락, 역사적 상황 안에 들어가면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독립문, 영음문, 의도적인 거죠. 이 건축물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이 언어로, 상징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떤 단어든 어떤 개념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이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이라든지 문맥이라든지 역사적인 상황이라든지 환경에 의해서 그 의미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사진 한번 봐서 지금 논의를 더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 1920년대까지 보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 배우는 삼각산 또는 북악산이라는데 이 밑에 경복궁 있죠. 경복궁. 큰 근정전 표시가 보이죠. 여기도 경복궁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27년에 보면 이 경복궁 안 보이고 앞에 뭔가가 있어요. 큰 게 있죠. 이렇게. 밑에도 보면 이제 그 정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조선 총독부예요. 조선 총독이 이를 보던 곳. 근데 여기가 지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서울시청, 지금은 서울시청인데 그때는 경성부 청사였어요. 이 두 개가 근대적인 모습으로 딱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 건물은 단순한 건물이잖아요. 아시아에서 세 개밖에 없는 르네상스 건물인데 건물일 뿐인데 이 건물이 경복궁 앞에 들어서 있고 또는 서울의 한가운데 이에 있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한국의 역사, 한국의 개항기라든지 대한제국 말의 상황과 연결해 보면 이 건물은 건물일 뿐만 아니라 건물이 아닌 다른 의미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조선 성덕부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근정절을 막아서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위에서 항공사를 보면은 이게 뭐처럼 보여요? 날일자, 날일자로 이렇게 보이죠. 근데 경성부 청사를 보면 경성부 청사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근본 본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일본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한양 땅에다가 서울 땅에다가 일본을 새겨놓은 거예요. 자기의 지배를 상징하는. 심지어는 이런 주장 자체가 일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경복궁 뒤에 보면은 풍수지상으로 보면 여기 삼각산이 있잖아요. 삼각산이 한자로 보면 이게 큰 대자 대자예요. 그래서 대일본 이렇게 건축물을 통해 글을 써놨다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에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냐면 이 건축물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식민지의 암울한 상황이라는 커다란 역사 맥락 안에서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면 이 폴 리케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악의 상징, 그 다음에 헤겔이라는 철학자도 있고, 그 다음에 가다머라는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수업을 정리하는데 어떤 힌트를 줄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왜 오리엔테이션 OR로 시작해가지고 그 오리엔테이션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이고 맥락적인 기원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걸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인데 동일률이라는 건 뭐냐면 A는 A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순율이라는 것은 A와 A가 아닌 것은 같지 않다라는 거고 배중률이라는 것은 중간을 배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흰색 있고 검은색 있잖아요. 그럼 희다. 검은색은 다른 말로 희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희지 않는 거는 검은 거고 검지 않은 건 흰 거잖아요. 이 사이에 희지도 않으면서 검지도 않은 거 그런 중간 단계는 없다는 거예요. 중간을 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사유 자체가 이런 수학적 사고, 이부법적 사고,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제를 해요. 그런데 소시르라는 사람이 언어를 이제 연구하게 되면서 뭐 A는 A다, B는 B다 라고 기존의 수학적인 사고와 논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A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이제 랑구와 파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시르의 견해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사고 자체가 표면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맥락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사고가 확장될 수가 있어요. 매우 의미를
발견하고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개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소시르가 말한, 일반 언어에서 말한 이 시니피안과 시니피에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시니피안과 시니피에는 뭐냐면, 시니피안은 영어로 signify, 기호 표시예요. 기호 표시, 그걸 줄여서 기표라는데, 이건 능동태처럼 나타내는 건데, 표시하는 거예요. 단어가 표시하는 거. 그런데 이 기호가 나타내는 것이 드러내는 게 있잖아요. 그게 signified. 이게 기호음이에요. 줄여서 기의라 하는데, 이 기표와 기의가 수학적인 사고나 논리적 사고는 일치하는데 실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빨간색 신호등이 있다고 해요. 빨간색 신호등. 빨간색 신호등은 뭐죠? 건너지 마시오죠. 근데 파란색, 녹색 신호등 뭐예요? 건너시오잖아요. 그게 의미가 1대1이에요. 빨간색 때 뭐 예를 들면 건너지 말라는 의미는 1대1로 이렇게 등가를 이루니까 이건 명증하고 굉장히 확연한 표시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이효리 그 애니콜 핸드폰 광고를 했는데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건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광고에서 어땠냐면 빨간 불에서 녹색 불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녹색 불이 다시 빨간 불이 들어오니까 춤을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식의 의미로 이해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 기표와 기가 사실상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가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소시리가 일반 언어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기호가 뭐 두세 가지 경우로 의미가 바뀌는 거, 이거를 알레고리라고, 좀 어려운 개념이 알레고리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고, 이 한 가지 의미가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무한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표현하냐면 상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호 표시하고 기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문화에 적용하면 이 맥락 자체를, 이거를 영어로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거든요. 맥락을. 소시리가 말한 개념으로 하면 랑그를 이제 다른 데다가 적용하면 바로 그 랑그가 또는 컨텍스트가 역사나 문화나 세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외국인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1, 2, 3, 5, 6, 7, 8 사이에 있는 F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잖아요. 근데 그건 한국적인 문화와 한국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문화권 안에서만, 동양적인 문화권 안에서만 그 의미가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F라는 의미를 알려면 동양의 사고나 동양 문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라는 개념은 동양의 역사와 동양의 문화, 동양의 세계 안에서만 그 의미가 드러나는 거겠죠. 그래서 작은 빠롤은 큰 맥락이 역사, 문화, 세계라면 작은 빠롤은 사건이나 행위나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파악할 때, 행위를 파악할 때, 인간 존재를 파악할 때 따로따로 파악해서는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사건이 들어있는 역사 안에서 의미, 행위가 들어있는 문화 안에서 의미, 인간 존재가 드러나있는 세계와의 관련 속에서 그 의미의 진실 자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심청전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 빠져 죽은 심청의 효성 자체를 뭐 러시아라든지 또는 뭐 영국의 문화 속에서는 그 의미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정확하게는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공감 못 하겠죠. 특히 우리나라 한의 문화 같은 경우를 서양인들은 이해를 못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반대로
한국인들이 시간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개념, 시간에 대한 그 정서 있잖아요. 그걸 또 서양인들은 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서양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서양의 계약적 문화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시간 약속 자체를 잘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시간 약속이라는 행위가 속한 문화나 역사나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런 맥락이라는 커다란 랑그를 파악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갖춰야 할 때만 우리가 어떤 세상을 보는 시야라든지 세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헤겔의 개념에서는 그 나를 둘러싼 그거를 세계라고 이야기했고, 가다르마라는 사람은 그걸 선의나 역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떤 문화권이나 역사 안에 존재하는 존재예요. 헤겔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세계 밖에 어떤 객관적 존재에서 떨어져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헤겔이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세계 안에 존재함으로써 관계함으로써 존재한다 라는 그런 개념을 밝혀낸 거죠. 자, 그럼 다시 이제 OR이라는 오리엔테이션 자체를, 오늘 논술 수업을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막 거창하게 이제 막 무슨 오리엔테이션 논술 수업 소개하는데 OR의 역사적 기원이라든지 뭐 문화적 기원 의미까지 막 들춰본 거잖아요. 그 진정 의미가 뭔지. 그럼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막 죽음 앞에 이제 직면해 있는 그 선원들이 해가 어둠을 뚫고 서다오는 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했잖아요. 그 왜가 해가 동쪽 방향이라는 이정표, 방향 설정, 동쪽으로 나아간다 라는 것을 제시했던 것처럼, 해라는 이정표와 방향 설정 의문 질문을 통해서만이 나침반, 해양지도, 상강법이라는 역사적 문의와 흐름을 구체하여 대항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해라는 거는 단순히 동쪽만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단순히 그런 방식으로만 연안 항해를 통해 가지고 빙빙빙 돌아가지고 목표를 향해 간 게 아니라 공포의 대양을 건너기 위해서 나침반, 해양지도, 삼각항법이라는 방법을 개발해냈어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해안가를 보지 않고도 공포와 불안이 분명히 있지만 아무것도 이정표가 없는 망망대해인 대해를 이제 건널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논술을 공부하게 되는데 막막하잖아요. 논술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면 잘하지? 답도 없고 뭐 보이지 않아요. 망망대해에 포세이돈의 분노,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시간처럼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논술이라는 이제 실마리, 네, 여보세요? 예. 예. 죄송해요. 좀 전화를 받을 일이 있어서. 논술이라는 실마리를 통해서 우리로부터 탈출해 고유한 개인으로 변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망에 있는데 망망대를 어떻게 건너실 거예요? 그리고 논술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논술이라는 빠롤이 어떤 난거에 포섭되었는지 고민해봐야지 많이
고유한 개념으로 고민해야만이 자신만의 대안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술이라는 과목은 모두에게 같은 하나의 내용이 아니라 각자에게 다른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논술은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를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면 겁이 나요. 이걸 어떻게 다 하지?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논술이라는 것은 내용이 아니고 가정입니다. 그리고 논술은 가정이기 때문에 개인이 되었을 때만이 고유의 기술을 가지고 자신이 그려낸 대안을 거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오리엔테이션인데 논술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분명히 기술이 생길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논술에 대해서 접근해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의 관점에서 오리엔테이션 한 이유는 뭐냐면 다음 시간에 논술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개념을 언어적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목소리로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